자, 또 다른 질문이 뭐냐면 아파트에 사는 것하고 타운하우스에 사는 것하고 이거 질문이 아니구나. 이웃 주민의 관심이 다르군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웃 주민의 관심이 다르다기보다는 열려 있는 뚫려 있는 공간이라서 집의 구조가 이제 특히 타운하우스 같은 구조에서는 이렇게 뒷마당 쪽으로는 완전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보이잖아. 주방 쪽이 거의 다. 오픈 형식이라서 그 아파트 베란다 문 같이 생긴 그런 게 이제 보통 뒷마당 쪽으로 돼 있는데 뒷마당들끼리 마주보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하우스들이 쭉 있는 경우도 그렇고 타운하우스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 집 사람들이 뭘 하는지가 옆집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은 좀 다 보여요. 잘 보이는. 이게 아이가 혼자서 자꾸 돌아다니고 있으면 저 집에 부모는 어디 있지라고 이제 의심을 하면 신고부터 들어가요. 아침에 7시 반에는 출근을 해야 돼서 아이를 새벽부터 비포스쿨에 맡겨야 하나 싶어서 고민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는 7시 반이면은 그 그렇게는 안 받아줄 건데 그렇게 일찍은 안 받아줄 건데 보통 1시간 정도 괜찮으시면 옆집이나 그렇게.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으시던지 아니면은 그 일하시는 곳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이 출근 때문에 시간을 조정. 시간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조정해달라 이렇게 하시던지 해야지 될 것 같네요. 이게 비포 스쿨이 그렇게까지 일찍은 열지 않는 것 같은데. 조금 친해지시면 같은 학교 등하교하는 아이 집에 아침에 일찍 맡기시는 그런 방법도 하십니다. 여기는 보면 간혹. 그러니까 그거는 옆에 이제 지인들을 얼마나 좀 많이 사귀시는지 같은 학교 애들 사귀는 그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엄마가 7시 반에 출근을 하신다 그러면은 7시 반에 애를 옆집에 맡겨야 되는 누군가에 맡기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진짜 좀 쉬운 경우는 아닌 듯. 그다음에 9살짜리를 큰애가 데리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큰애가 13살인가 봐. 13살 집 안에서는 괜찮을 건데 집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 애들 왜 그런 것도 뭐 동생 맡길 수 있는 나이가 12세 이상부터라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 뭐 좀 큰 애들은 그 애들 봐주는 베이비시터 비슷하게 그거 할 수 있게 베이비시터 교육 같은 것도 여긴 자격증도 하잖아요. 따요. 학생들이 YMCA나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자격증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그걸 따고 애들이 용돈 벌이 삼아 옆집 애들이나 이렇게 봐주는 걸로 그런 거 여기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큰애가 있다고 하면 괜찮을 것 걱정 안 같고.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런던 언니님은 어떤 이민 스트림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CC랜드님이 질문을 하셨네요. 뭐? 이민 프로그램. 아직 안 정했는데. 아니 언니 그 치기공사로 만약에 해가지고 하면은 주정부 이민 그쪽으로. 아직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이주공사를 아직 섭외를 안 해서 그것까지는 안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주정부 이민 쪽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풀타임으로 전환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공사에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전에는 제가 의뢰를 하고 싶어도 이주공사 측에서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취업 비자를 완전히 확보하고 그리고 직장하고 이게 전부 다 정해지면 그때 자기들한테 의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마쳤으니까 이제 취업 비자로 전환하는 시기지 지금 딱 브릿지 상태. 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제 PGWP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해서 이제 나오면 회사 얘기하면은 이제 풀타임으로 전환으로. 바꿔주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주공사랑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데 이제 주정부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리고 한국에서 10살인데 캐나다에서는 9살인가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한 살 작다고 생각하고 오니까 맞더라고요. 자, 장하경님. 그 사이에 21분으로 늘어나셨어요. 저희 답변하는 사이에. 자, 6살 아들과 올해 런던으로 이민 예정이시고 아빠는 지금 먼저 런던에서 펜쇼 다니고 있고요. 초등학교와 살 동네를 정해야 하는데 팁 좀 주세요.
한국 아이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꼭 한국 아이들을 피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요즘은 골고루 비율이 이제 다 퍼져 있는 상태라서 크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왔을 때 당시만 해도 이제 집중적으로 몇 군데 학교들이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예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약간 좀 복불복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그거는 학년에 어느 해 어느 학년에 한국 애들이 팍 몰려서 막 그런 해도 있고. 맞아요. 저희 둘째가 그 케이스였거든요. 그럼 엄마들이 훨씬 이사를 가잖아. 막. 맞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다 다른 학교로 흩어져.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크게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오면 아이들이 한국인들끼리 뭉쳐서 이야기를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각자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흩어지니까 그것도 초반에만 조금 걱정하실 뿐이지 괜찮습니다. 그것도 어릴수록 빨리 흩어집니다. 크면 이제 자기들이 언어 장벽에 이제 조금 불편하니까 이제 한국 애들끼리 좀 뭉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린 애들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런던에서 어떤 지역 선정에 있어서 기피 지역인 동쪽 이쪽만 제외하고 네. 뭐 북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다 예, 많이 가십니다. 그쪽으로. 북쪽, 서쪽은 지금 런던도 많이 확장되고 있고 새 집이 많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고 계세요. 새 집이 이뻐요, 좋고. 근데 비싸더라고요. 그거는 할 수 없고. 집값이 여기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서울 집값 비교는 안 되겠지만 여기도 그동안 엄청 올라서 오자마자 못 산 거를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자, 칼밍님, 런던으로 오시면 또 뵐 날이 있겠네요. 그리고 런던에 한국 분들이 많으시냐고 그레디님이 질문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는데 의외로 사람을 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 언니가 안 돌아다니니까 그렇지. 거기 타운하우스 거기 이렇게 딱 있는데 그 뭐 되게 옆집도 한국 가정이고 뭐 밑에 집도 한국 가정이고 막 그렇게 이게 얘기하시던데. 어떤 타운하우스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이제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예. 동서남북으로 한국인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타운하우스도 있고 의외로 한국인 한 명도 없는 데도 있고 근데 요즘은 보통은 다 한 몇 가구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우드스탁이랑 비할 건 아니지만 우드스탁에서는 이렇게 월마트에서 장을 보면은 문득문득 이렇게 딱 의식하게 되는 게 지금 이 공간에 내 시야에 보이는 이 사람들 중에 아시아는 나밖에 없구나. 그런 걸 의식할 때가 많은데 런던으로 이사 오고 나니까 뭐 코스트코 가도 한국 사람들 항상 만나고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거 보면 안녕하세요는 기본. 그래서 한국 사람이 좀 많은 편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거를 나 몇 명인지 좀 궁금했어 사실. 정확한 집계는 그래가지고 만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뭐 한 5,000명쯤 되지 않겠냐. 어떤 분은 뭐 학교랑 조금 관련이 있는 뭐 그런 분은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연결해준 뭐 그런 가정만 몇 가정이기 때문에 뭐 한 가정당 4인 가족이라고 쳤을 때 뭐 해서 뭐 한 8,000명은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거기까지 들었던 것 같아. 어느 분은 또 한 10,000명은 되지 않냐. 뭐 또 이런 분도 있고. 근데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많으셔서 요즘 맞아.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나가셨어요. 맞아. 계속 원래부터 계속 살고 계신 분도 있지만 참 런던은 좀 이 유학맘들의 그 이동이 좀 많은 도시라서 부은정이 토론토로 가시는구나. 토론토에도 한국 분들 많으니까 좀 좋은 이웃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으네요. 애 문제 때문에. 한국 남편 수입은 서류 작성인가요? 그냥 수기인가요? 수기. 그거를 뭐 굳이 서류 제출을 하라고는 안 해요. 수기로 작성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복불복으로 혹시나 자기들이 임의로 이제 검사를 할 때
걸릴까봐 웬만하면 정직하게 적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고 이럴 때는 모든 서류들이 깨끗해야 되니까 음. 속이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 그 임의로 찍어가지고 그 당신이 적어낸 이 숫자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 뭐 이런 거를 한다고. 여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거에 조금 의심을 산다 이러면 엄청 깐깐하게 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빌미를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사도 좀 이렇게 다 말씀하시죠. 뭐 이렇게 좀 편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거를 그냥 애초에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라. 네, 맞아요. 그게 가장 뒤탈이 없고 깨끗하다. 네. 이게 만약에 한 번 그런 게 작은 거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돼요. 음, 큰일 납니다. 굉장히 크게 심각하게 그 거짓말했다는 그게 심각하게 영화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에이, 이 정도는 넘어가주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최선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예, 애플맨님이 쓰셨네요. 가구의 수입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그럴 때 나중에 CRA에서 문제 제기하면은 영주권 수령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영주권자인 분들도 한국에서 만약에 월세 소득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이런 거를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금을 이제 근데 그 환전은 해가지고 자기 통장을 받아서 썼겠지. 그래서 그랬는데 영주권 갱신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딱 훑는데 이런 수입들은 뭐냐? 금액의 출처가 뭐냐? 뭐냐 했을 때 이제 그게 나중에 그런 거를 신고 안 한 게 밝혀져가지고 그러면 그 페널티를 또 엄청 때려가지고 그 페널티를 무는 게 너무 이제 어마무시하니까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예, 부정수급에 대한 모든 건 다 환수하면서 그게 이제 벌금, 벌점 그게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깨끗하게 아무것도 하지